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25일 오후 1시입니다. 중국의 태도가 요 몇 달 사이에 좀 바뀌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항주 아시안게임 개회식에 참석한 한덕수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방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가 말하기 전에 시진핑 주석이 먼저 방한 이야기를 꺼냈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내가 방한할 차례라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에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에 중국군 전승절 행사에 이른바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과 2019년에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시진핑 주석의 답방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대통령 취임식 축하 사절로 방한한 당시 중국 부주석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시진핑의 방중 초청 의사를 전달했는데 이거는 결례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3번이나 중국을 방문했는데 또 오라면 안 되죠. 이런 버르장머리는 이제 고쳐야 합니다. 특히 지금 남북 무슨 정상회담이라면서, 정상도 아니지만은 대한민국 대통령만이 정상입니다. 김정은은 정상이 아닙니다. 속칭 정상회담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한 번도 북한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한국에 온 적이 없어요. 계속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은 평양을 갔습니다. 이거는 이 행동 자체로서 외교 관리에 어긋나고 북한을 상전으로 본다는 뜻 아닙니까? 이것도 앞으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려면 이제 김정은이가 와야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일방적으로 진행되던 시점에서 시진핑 주석이 먼저 방한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왜일까요?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이건 아마도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가지고 삼국 공조를 강화한다 하는 역사적 회담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푸틴과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무기 거래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도 관계가 있을 겁니다. 사실 중국의 주적은 국경선이 가장 길게 접속되어 있는 러시아입니다. 냉전시대 때도 중국과 소련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게 소련이 무너지는 하나의 요인이었습니다. 지금 중국은 러시아의 요청을 거부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실상 중립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북한이 러시아와 손잡는 식으로 나아가니까 시진핑의 한국을 보는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이런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즉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면은 오히려 중국이 한국을 어렵게 대하게 된다, 이거죠.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한국이 홀로 고립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한국 뒤에 일본과 미국이 있다 하면은 한국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윤석열 외교의 어떤 성과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과 한국 사이의 관계를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한족 정권, 중국은 역사상 북방민족으로부터 한족이 지배를 받는 구조였습니다. 다만 유방이 세운 한나라, 그리고 잠시 진나라가 있었고, 이 진나라는 삼국지에 나오는 그 위, 오, 촉을 통합한 나라가 진나라인데, 이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북방에서 내려온 유목민족들이 5호 16국을 만드는 그 난장판을 만듭니다. 그 뒤에 수나라, 당나라가 서는데, 이 수당은 그 지배층이 북방 기만민족 출신입니다. 한족이 아닙니다. 다만 한족 문화를 받아들이죠. 그 다음에 송나라가 나오는데, 이 송나라는 한족 정권입니다. 송나라도 결국 금나라, 요나라, 나중에는 원나라, 북방 유목민족, 기만민족의
짓밟혀서 망해버리죠. 원을 거쳐서 명나라가 생깁니다. 이 명이 한족 정권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명도 여진족 출신인 이 청나라에 의해서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모택동의 중국 공산당 정권이 있었죠. 그러니까 역사상 이 중국 공산당 정권, 명나라, 송나라, 그 다음에 한나라 정도가 한족 정권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용맹한 북방 기만민족의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한족 문화, 유교, 한자 문화가 워낙 훌륭하니까 거기에 유목민족들이 흡수 통합되는 그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한족 왕조, 중국의 한족 왕조는 한국을 침략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족 왕조와 한국과는 문화적인 상당한 친선 관계가 유지되었다. 또 한국의 그러니까 신라, 고려, 조선도 한족 정권에 대해서는 문화적 우수성을 인정을 하고 상당히 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뭐 침략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저기 몽고라든지 요 나라 그분도 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세력은 고려를 상당히 괴롭혔습니다. 그런 관계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본다면은 중국을 대하는 태도는 조선식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조선은 개국하자마자 주자학을 통치 이데올로기로 받아들였는데 이 주자학이라는 게 완전히 한족 중심의 사대주의를 강요하는 그런 폐쇄적 명분론적 이데올로기입니다. 이걸 동북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조선이 국가 통치 이데올로기로 만들므로써 당시의 명에 완전히 종속되는 태도를 취하고 명이 바다에서 철수하니까 조선도 바다에서 철수해가지고 폐쇄의 길로 가는 가장 문제 많은 외교를 한 나라가 조선입니다. 그러나 고려 신라는 중국에 대해서 독자적인, 독립적인, 자주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입니다. 특히 신라는 삼국통일 과정에서 당나라와 손을 잡고 당나라 힘을 이용해가지고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켰지만은 당나라가 내친 김에 신라까지 먹으려고 하니까 그 당나라와 7년 동안 나당 전쟁을 벌여가지고 이겼습니다. 이겨서 세계 최강대국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지금까지 계속되는 이 민족 통일 국가를 이어오다가 지금 잠시 분단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신라의 대당 외교가 지금 대한민국의 대중국 외교의 근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신라는 당을 어떻게 대우했느냐? 당의 힘을 빌려서 백제 고구려를 쳤습니다. 두 나라가 의기투합한 게 아니라 국익이 일치를 했어요. 당은 주적이 고구려였고 신라의 주적은 백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데는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어떤 제국도 신라 같은 다른 작은 나라를 돕기 위해서 자국 젊은이들을 희생시킬 리가 없죠. 그런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최근에 미국만 빼고는 말이죠. 그래서 목적을 달성한 당은 신라까지 먹으려고 하니까 신라는 그때 문무왕 김유신이 이끌 때였습니다. 그 당나라와 결전을 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싸워서 마지막에는 기벌포 해전에서 신라가 이겨가지고 세계 676년에 삼국통일을 완성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당나라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때 신라가 아주 현명한 외교를 합니다. 고구려는 강대국인 수와 당을 상대로 잘 지내야 될 것 아닙니까? 힘센 나라와는 잘 지내야죠. 그런데 무모한 도전을 했다가 결국은 망해버렸는데 신라는 국력에 맞는 외교를 합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자존심을 더 이상 상하게 하지 않고 당나라가 평양에 두었던 안동도호부라는 일종의 총독부를 만주로 철수시킨 후에는 자세를 굽혀가지고 당과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당도 가만히 보니까 신라가 유목민족들과는 달리 한반도만 차지하고 뭐 만주로 들어간다든지 중원을 위협한다든지 그런 무모한 짓은 하지 않으니까 당과 신라가 다시 국교를 정상화시켜 가지고 그 뒤 한 250년 동안 당, 신라, 일본이 불교 문화를 공유하면서 잘 지내는 겁니다.
평화의 시기가 온 거죠. 더구나 이때는 바다가 열려 있었습니다. 현해탄도 서해도 장벽이 아니었어요. 또 신라는 그 원래 왕족들 지배층은 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도 말을 잘 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목민족, 기만민족이니까. 그런데 신라에 정착하면서 신라의 처한 위치가 바다와 연관되어 있으니까 바다로 진출을 해서 배도 잘 만들고 그리고 배도 잘 몰고 하는 이런 해양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대사의 황금기를 만들어 내었던 신라의 자주성, 그러면서 유연한 외교를 우리 윤석열 정부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에 당나라가 내친 김에 신라까지 치려고 하니까 신라가 결전 준비를 하면서 김유신이 했던 유명한 말을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 개는 주인을 두려워하지만 개가 다리를 밟으면 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한민족이 중국이 크고 또 중국의 선진 문명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건 인정한다. 그러나 그 중국이 한민족의 자존심이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때는 물어야 한다. 그런 자세, 이 일종의 고슴도치 전략인데 고슴도치가 딱 웅크리고 있으면은 맹수라도 함부로 먹지 못합니다. 그런 위대한 신라의 자주정신을 이어받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훌륭한 정권은 통일 신라와 대한민국이죠. 최초의 민족 통일국가 신라, 최초의 국민국가 대한민국, 이걸 직선으로 연결하면 이게 민족사의 정통인 것입니다. 발해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지고 우리 민족사에 그냥 지류로 끝났습니다. 근데 그 지류가 말라버렸습니다. 북한 농강정권은 우리 민족사의 정통성과 정체성과 미풍양속을 다 파괴하는 민족사의 이단 세력입니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이고 정통성 있는 국가라는 것은 우리 헌법 정신에 다 들어 있습니다. 헌법을 만든 우리의 선배 세대들이 그걸 다 집어넣은 겁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고 함으로써 북한 지역을 우리의 영토로, 그리고 북한 농강정권을 우리의 영토를 불법 강점한 세력으로 규정하고 헌법 제4조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라고 못을 박았던 것입니다. 이런 헌법 정신에 따른다면 요사이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러시아라고 하지 않고 러시아 북한으로 호칭하는 게 이게 정확한 겁니다. 왜냐? 러시아는 비록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건 국가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 노동당 정권을 국가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국가로 인정하면 통일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북한, 중북 이렇게 부르는 게 맞습니다. 중북 그리고 러북 이렇게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이재명 세력은 어떻게 부릅니까? 북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니, 마적단을 어떻게 동맹국보다 앞에 우대를 해가지고 북미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요새 언론에 보니까 북미라는 말이 조금 줄어들어서 그나마 마음이 편합니다. 감사합니다.